서울의 새벽은 아직 차가웠다. 고층 빌딩 사이로 희미하게 퍼지는 햇살은 도시의 바쁘고 냉정한 공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덮어주는 듯했다.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 골목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상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틈을 비집고 한 할머니가 천천히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강미숙, 올해 68살. 그녀의 어깨 위에는 낡은 카트가 얹혀 있었고 카트 안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싱싱한 야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허리는 구불대로 굽었고 손등에는 깊게 팬 주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어딘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꼭 좀 팔려야 할 텐데. 미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20년. 그동안 야채를 팔며 근근히 살아왔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30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화재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때 아들은 겨우 3살이었다. 미숙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집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났고 그녀는 아들을 안고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자욱한 연기 속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쳤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길이 꺼지고도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미숙은 아들이 손목에 차고 있던 작은 은팔찌 하나를 주워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아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그 은팔찌를 꼭 쥔 채 그녀는 전국을 떠돌며 아들을 찾았고 결국 서울에 정착해 오늘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종로의 한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열고 김치와 야채를 펼쳐놓았다. 행인들은 무심히 지나갔고 가끔은 할머니, 요즘 이런 거 누가 사요? 하는 냉소적인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아들이, 아니면 아들의 소식을 아는 누군가가 이 서울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큰 도로를 건너기 위해 미숙이 천천히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삑. 깜짝 놀란 미숙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카트가 기울어지며 안에 있던 야채들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그중 몇 개는 옆에 멈춰선 고급 세단의 앞범퍼에 굴러갔다. 세단의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내렸다. 검은 슈트에 반짝이는 손목시계, 날카로운 눈매. 딱 봐도 성공한 도시 남자의 모습이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 도로 한복판에 야채를 쏟으면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미숙은 허둥지둥 야채를 주워 담으며 말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 앞을 살폈다. 그의 차 앞범퍼에 야채의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흠집 나면 수리비가 얼마인데. 미숙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남자의 시선이 문득 그녀의 손목에 멈췄다.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오래된 은팔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알 수 없는 익숙함,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묘한 감정. 그는 고개를 젓고 그 감정을 밀어내려 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냥 조심하세요. 남자는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러나 미숙은 그 남자의 손을 얼떨결에 붙잡았다. 잠깐만요. 혹시 몇 살이세요? 남자는 당황스러운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33입니다. 왜요?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33.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다. 손에 힘이 풀리며 은팔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고 엔진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차가 멀어지는 동안 미숙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과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혹시 정말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미숙은 작게 속삭이며 도로 위에 흩어진 야채를 천천히 주워 담았다. 어느새 눈가에 주름보다 깊은 주름을 따라 작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준서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바쁜 사람들과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을 이룬 남자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냈고 현재는 IT 업계에서 주목받는 CEO였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자주 다뤘고 투자자들은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골목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얼굴, 그녀의 떨리는 손, 손목에 걸려있던 은팔찌.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분명히 본 적 없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를 익숙함과 그리움이 느껴졌고 그것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은팔찌가 고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함께 있었던 물건. 팔찌에는 작은 학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팔찌를 볼 때마다 막연한 의문을 품곤 했다. 나는 누구일까?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한숨을 쉬며 팔찌를 준 채 컴퓨터를 켰다. 부산 화재 실종 아동. 검색창에 이 문구를 입력하자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몇 개 떠올랐다. 그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0년 전 부산동 대형 화재, 3세 남아 실종. 유일한 단서는 학문양의 은팔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실종된 아이, 학문양의 은팔찌, 3세 남아. 모두 자신과 맞아떨어졌다. 그 순간 어제 골목에서 마주친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애도 그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벌써 30년이나 됐네요.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를 호출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후 그는 어제 그 골목으로 돌아왔다. 작은 가게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김치와 야채들이 소박하게 진열돼 있었고 그 앞에 강미숙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제 그쪽 맞죠? 준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미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와줄 거라 생각 못했어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준서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미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준서의 시선이 그 팔찌에 닿자 미숙은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이 팔찌, 당신 것도 그런 문양이 있었죠?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목을 걷어 올렸다. 그가 어릴 때부터 늘 지니고 있었던 은팔찌, 똑같은 학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순간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혹시 정말 내 아들이...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미숙은 30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화재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이웃집에서 불이 났고 금세 집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연기와 불길 속에서 넘어진 순간 아이를 놓쳐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남은 건 그 작은 은팔찌 하나뿐이었다. 그 뒤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어요. 결국 서울에 왔고 여기서 김치를 팔며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이 도시에 있을까봐.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준서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들, 화염 속 울음소리, 낯선 손길이 자신을 끌어안던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저 역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 미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둘은 함께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미숙은 손을 꼭 쥐었고 준서는 그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작은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한준서는 DNA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긴장과 불안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막연한 궁금증을 넘어 진실을 마주할 각오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병원 대기실 한쪽에 강미숙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은팔찌를 꼭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두려움이 엇갈려 있었다. 기다리셨어요? 준서가 다가가자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미숙은 힘없이 웃었다. 괜히 마음을 부풀렸을까 봐 걱정돼요. 준서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혹시라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품어버린 그 묘한 정이 산산조각 날까 걱정됐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등장했다. 의사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짧고 담백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쿵하고 내려앉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문서를 펼쳤다. 준서와 미숙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다. 한참 문서를 살펴보던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두 분의 DNA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공간이 멈춘 듯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쥐고 있던 은팔찌가 떨리기 시작했다. 준서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두 분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은팔찌도 그 나이도 모든 게 맞는데. 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내면에서도 실망과 혼란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가 평생 품어왔던 정체성의 갈증이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미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 준서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미안해요. 미숙이 입을 열었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었죠. 괜히. 그런 말씀하세요. 준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뭔가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준서는 평소처럼 회사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계속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낡은 은팔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속삭였다. 뭔가 더 있는 것 같다고. 며칠 뒤 그는 결국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고아원 기록, 병원 자료, 30년 전 부산 화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30년 전 부산 화재에서 실종된 아이는 한 명만이 아니었다는 것. 당시 혼란 속에서 2명의 유아가 발견됐고 그중 한 명은 신원이 확인돼 가족품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한 명은 정확한 기록 없이 보호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높았다. 준서는 손에 땀을 쥐며 고아원 출신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정황이 일치했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다. 뚜렷하진 않지만 희미한 불길,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을 헤매던 장면. 그 기억들은 점점 선명해졌다. 가슴속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자신이 한준서로 살아온 33년의 세월이 허물어지는 듯한 혼란.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의문. 혹시 자신이 강미숙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와 연결된 운명의 실타래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고아원에서 일했던 노인을 찾아냈다. 노인은 처음엔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했지만 오래된 사진과 기록을 보여주자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화재 이후 아이들이 뒤섞여서 기록도 엉망이었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힘들었거든. 준서의 눈이 커졌다. 혹시 저도 그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너도 그 불에서 살아남은 아이 중 하나였어.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준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바로 강미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골목의 작은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빛을 품고 있었다. 할머니, 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다시 찾아와줬네. 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친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와 할머니 사이엔 뭔가 특별한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손을 붙잡았다.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이야기,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며칠이 흐른 뒤 한준서는 강미숙 할머니와 함께 다시 병원에 방문했다. 이번에는 DNA 검사와는 다른 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출생 기록과 고아원 자료를 모두 요청했다. 지난번의 충격 이후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과거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해 볼 겁니다. 준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더는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든 자신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 측은 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이라 찾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일부 보관돼 있던 서류들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문서가 준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산 고아원 입소 기록, 1994년 5월. 입소자 이름은 김도윤으로 되어 있었다. 준서는 순간 멍해졌다. 김도윤? 그 이름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준서로만 살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고아원 입소 당시 그가 부여받은 이름은 전혀 달랐다. 혹시 이게 진짜 제 본명인가요? 준서는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시 보호소에 들어올 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임시로 붙인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김도윤 군이 이후 입양 절차를 통해 한준서로 바뀐 게 맞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했던 삶,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밤 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산의 화재, 실종된 2명의 아이, 고아원, 그리고 자신의 출생 기록, 모든 퍼즐 조각들이 엉켜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건 단 하나였다. 그는 분명히 강미숙과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준서는 다시 미숙을 찾았다. 골목의 작은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미숙은 김치를 정리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다시 왔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문을 열었다. 제 진짜 이름이 김도윤일 수도 있대요. 미숙의 눈이 커졌다. 도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다. 물론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 화재에서 실종된 아이가 2명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준서는 천천히 미숙의 눈을 바라봤다. 할머니 아들이 혹시 그 2아이 중 다른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저 말고요. 그 말에 미숙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요. 미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아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목이 메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넌 이미 내 가족이야. 그 말에 준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숙을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다. 혈연을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며칠 뒤 준서는 부산으로 향했다. 당시 고아원이 있던 자리는 이미 사라졌지만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사회복지기관은 남아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30년 전 화재 당시 구조활동을 도왔던 한 여성 자원봉사자였다. 당신이 그때 아이 중 한 명이라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서를 바라봤다. 네, 그래서 실종된 또 다른 아이를 찾고 있어요. 준서는 간절하게 설명했다.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잊고 있던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히 당시 2아이가 보호소로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신원을 확인 못해서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로요? 준서는 다급하게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수도권의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후엔 소식이 끊겼죠. 그 말을 들은 준서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신락 같은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곧장 관련 기관에 요청해 실종 아동과 고아원 이동 기록을 모두 추적했다. 긴 시간의 노력 끝에 그는 결국 또 다른 실종 아동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이준호는 현재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준서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됐다. 한준서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복잡한 도심과는 다르게 이곳은 한적하고 조용했다. 낡은 주택들과 작은 상점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소박했지만 어딘가 그늘이 느껴졌다. 그는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주택 앞에 멈췄다. 낡은 대문 옆 우편함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이름, 바로 30년 전 실종된 또 다른 아이, 어쩌면 강미숙의 친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 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3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평범한 차림의 피곤한 얼굴. 그러나 준서는 그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이질감과 동시에 묘한 친숙함을 느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준호 씨 맞으신가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준서는 준비해온 자료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준서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준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30년 전 부산의 화재, 실종된 2아이, 자신이 그중 한 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을 추적해 이준호를 찾아왔다는 이야기까지. 이준호는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준서가 보여준 서류와 당시의 기록을 보고 난 후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잠깐만요. 그럼 나는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이 강미숙 할머니의 친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어른들이 항상 넌 어쩌다 이곳에 왔는지 아무도 몰라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DNA 검사 해봅시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강미숙을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정말 내가 준호야? 이준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싶어요. 그렇게 DNA 검사가 진행됐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미숙은 매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준서 역시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이제 미숙을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 곁을 지킬 생각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결과를 전달하는 날이 왔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의 숨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담당 의사가 봉투를 열었다. 한참 문서를 살핀 후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DNA는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미숙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준호야, 내 아들 맞구나.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준서는 옆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뭔가 묘한 감정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어딘가 공허한 마음. 병원을 나서며 미숙은 이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찾았는데. 이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저도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소박한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이준호가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족 같아요.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돼. 그 말에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외로움이 없었다. 그는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며칠이 지나고 강미숙의 작은 집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이준호는 매일 미숙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었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쌓여갔다. 한준서 역시 자주 들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혼란마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고 상 위에는 미숙이 직접 담근 깻잎장아찌와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밥을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숙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그러게요. 이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솔직히 믿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감이 나요. 한준서는 조용히 밥을 뜨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명히 이 집의 진짜 아들은 이준호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가족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준서는 미숙을 불러 따로 얘기를 나눴다. 둘은 작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미숙은 순간 놀란 듯하다가 곧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이미 내 아들인걸. 준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공허함과 외로움이 미숙의 이 한마디로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저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준서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며칠 후 준서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부를 다른 경영진에게 맡기고 한동안 휴식을 갖기로 했다. 사업에만 매달렸던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었다. 가족도, 사랑도, 정체성도 모두 뒤로 미뤄두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이제 그는 멈춰서서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는 이준호와 함께 골목을 걸었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형제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나눴다. 형, 사실 나 처음엔 당신이 싫었어요. 이준호가 솔직하게 털어놨다. 왜? 준서가 웃으며 물었다. 당신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좋은 직업, 멋진 외모, 성공한 삶. 반면 나는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인생.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겉으론 성공했지만 늘 허전했어. 가족이 없다는 공허함, 뿌리를 모르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날 지치게 했어. 이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지. 우리는 다르게 살아왔는데 결국 같은 구멍을 안고 있었네. 둘은 함께 웃으며 골목을 걸었다. 며칠 뒤 미숙의 집에는 작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웃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준호의 소식을 들었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김치와 떡을 들고 왔다. 정말 잘 됐어요. 미숙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숙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오랜 시간 홀로 외로움 속에 살던 그녀의 삶에 드디어 따뜻한 가족과 이웃의 온기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날 밤, 준서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빛공해 속에서도 희미하게 별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누군진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곁에는 강미숙, 이준호라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심이 있었다. 비록 모든 퍼즐이 완벽히 맞춰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이란 결국 선택의 문제일지도 몰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 가족을 선택했어. 그렇게 준서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미숙의 집 창가에는 조그만 화분이 놓였고 그 안에는 새로 심은 작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꽃처럼 이들의 새로운 관계도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강미숙의 작은 집 앞에는 여전히 소박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피어난 꽃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다. 이제 그 집은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었다. 한준서, 이준호, 그리고 강미숙,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의 공간이었다. 준서는 회사를 잠시 떠난 뒤 더 자주 이곳을 찾았다. 처음엔 어색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거실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지곤 했다. 그날도 준서는 일찍부터 장을 보고 돌아왔다. 비닐봉지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가득했다. 준서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미숙이 웃으며 물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면서요.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제대로 대접해야죠. 그 특별한 손님은 다름 아닌 준서의 양부모였다. 며칠 전 준서는 큰 결심을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부산 화재,
강미숙과의 인연, 그리고 이준호의 존재까지. 처음엔 양부모 모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양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서야, 우리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에게 숨긴 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야. 준서는 그들의 혼란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기로 한 것이다.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준서가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양부모가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엔 아직 어색함과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진심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미숙입니다. 양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한준서의, 아니, 우리 준서의 어머니입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을 깨고 이준호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식사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미숙의 따뜻한 음식과 준서의 중재로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다. 식사 중 양어머니가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준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게 당신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당신들이 미웠어요. 제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서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자랐는지 보니 오히려 감사해요. 준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갔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차를 마셨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고 진심을 나누며 시간이 흘렀다. 준서는 속으로 다짐했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와 혼란을 인정하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가족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준서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전과 달랐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직원들도 그런 변화를 느꼈다. 대표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비서가 웃으며 말했다. 가족 덕분이에요. 준서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 후 곧장 미숙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하자 창가에 환한 불빛이 보였다.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혈연도, 이름도, 출신도 상관없었다. 그의 선택이, 그들의 선택이, 그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시간은 어느새 빠르게 흘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선선한 바람이 사람들의 옷깃을 스쳤다. 강미숙의 집 앞 작은 정원에도 모라코 붉은 낙엽들이 수북이 쌓였다. 그 정원 한켠에는 이준호가 손수 심은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한준서는 여전히 회사와 가족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이준호는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미숙은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자리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부족했던 조각들을 천천히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회사에서 퇴근 후 미숙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다. 왔니? 미숙이 웃으며 준서를 맞이했다. 이준호도 거실 한쪽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형, 왔어? 응, 오늘 일찍 끝났어. 준서는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다. 식사를 하며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나 이번에 기술 자격증 시험 보려고. 그래? 잘 생각했네.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 잘할 거야. 자신감 가져. 미숙도 흐뭇한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자랑스러움과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은은한 가을 축제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잖아. 나 사실 가끔 두렵기도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뭐가요? 준서가 물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너무 꿈 같아서.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젠가 다시 혼자가 될까봐 겁이 나. 이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제 우린 함께야. 준서도 미숙의 반대편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가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희망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동네에 작은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이웃들이 각자의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고아원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쓰이는 행사였다. 미숙도 김치와 장아찌를 한가득 준비해 바자회에 참가했다. 준서와 준호도 함께 나서서 물건을 나르고 사람들을 도왔다. 바자회 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미숙의 손맛에 감탄하며 김치를 사갔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미숙을 바라봤다. 혹시 강미숙 씨 맞으세요?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저 부산에서 왔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화재가 났던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다. 30년 전 그 비극적인 날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당신이 찾던 아이를 기억해요. 여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날 당신이 아들을 잃어버린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상처가 다시 아려왔다. 괜찮아요.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모두 힘들었잖아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덕분에 잃었던 가족도 다시 찾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준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가족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바자회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고 바람은 여전히 선선했다. 미숙의 집 창가에는 새로 심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준서는 그 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가족도 저 꽃처럼 계절이 바뀌어도 꿋꿋하게 버텨야 해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긴 기다림과 상처를 딛고 그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거리는 흰 눈으로 덮였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채 바쁘게 오갔다. 강미숙의 작은 집 앞마당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그 집 창가에는 여전히 국화꽃 화분이 놓여 있었고 비록 겨울의 찬바람의 꽃잎은 모두 지고 말았지만 그 자리엔 새싹이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준서와 이준호 그리고 미숙은 여전히 함께였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온돌방에 둘러앉아 있었다. 창밖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거실 안에는 따뜻한 전기난로와 차 한 잔이 분위기를 채웠다. 눈이 참 많이 오네.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날엔 김치전이 딱인데.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금방 붙여올게요. 그렇게 세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겨울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다. 한 회장, 즉 준서의 양부였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양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서야,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낼 수 있겠니? 가족 모임이 있어. 준서는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준서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양가족과의 관계는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거리감이 남아있었다. 그 모습을 본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가서 내 자리 지켜.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 어차피 그곳도 형의 가족이잖아. 준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가족이라는 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피와 마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한준서가 집에 들어서자 양부모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엔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이 남아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분위기였다. 준서야, 잘 지냈니? 양어머니가 다가와 따뜻하게 안부를 물었다. 네, 어머니도 잘 지내시죠? 준서가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그러던 중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같이 지낸다는 그분들, 괜찮으세요?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다.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지만 준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가족이에요. 양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비로소 두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미숙의 집에 작은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준서의 양어머니였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처음엔 솔직히 미숙 씨를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우리 준서가 그렇게 밝아지고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미숙 씨에게 감사해요. 우리 모두 조금씩 천천히 가족이 되어봅시다. 편지를 읽던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천천히, 함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눈 내린 골목을 걸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흰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히 남았다. 우리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 추억도 계속 남겠지? 준호가 말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남길 거야. 미숙은 두 아들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린 함께야. 하얀 눈이 계속해서 내렸다. 세 사람의 발자국은 나란히 이어졌고 그 위로 또 다른 눈이 부드럽게 덮였다. 하지만 그 눈 아래 그들의 추억과 사랑은 지워지지 않을 터였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겨울은 따뜻했고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서울거리 곳곳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겨울의 긴 그림자가 거친 듯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강미숙의 작은 집 앞에도 벚꽃 잎이 흩날렸다. 창가에는 새로 심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싱그러운 초록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이준호는 시험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집으로 들어섰다. 엄마, 형, 나 붙었어. 그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했다.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던 미숙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야. 이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술 자격증 시험, 최종 합격이래. 미숙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다. 준호야. 정말 잘했다. 한준서도 박수를 치며 다가왔다. 역시 내 동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미숙은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김치를 정성껏 차려냈고, 준서는 와인을 준비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준서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가족 모두 주인공이야. 이준호가 미소 지었다. 잔을 부딪히며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 긴 기다림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준서는 양가족 모두를 초대해 작은 모임을 열었다. 미숙의 집이 비좁았기에 동네 근처 작은 카페를 빌렸다. 양부모, 이준호, 강미숙, 그리고 준서.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양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처음엔 미숙 씨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라는 걸 알겠어요. 미숙도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아이가 어디 있든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준서와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희미하지만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드디어 제자리 찾은 거야. 미숙은 두 아들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가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함께 부딪히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골목을 물들였다. 며칠 뒤 준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준서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빈자리가 채워졌고 과거의 아픔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또한 사업의 일부 수익을 고아원과 독거노인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했다.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 그리고 강미숙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차례였다. 한편 이준호도 기술 자격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다. 강미숙은 변함없이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 이웃과 나눴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간절히 바랐던 가족을 결국 되찾았다. 혈연을 넘어서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남산에 올랐다. 정상에 도착하자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빛,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느껴졌다. 여기서 보면 다 작아 보여. 이준호가 말했다. 맞아. 멀리서 보면 다 작고 가까이서 보면 다 소중하지. 준서가 미소 지었다. 미숙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언젠가 사라질지 몰라. 하지만 함께한 시간과 마음은 남을 거야. 세 사람은 말없이 서울을 바라봤다. 그들의 과거는 아팠지만 미래는 따뜻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하늘을 가르며 흩날렸다. 그 사이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번져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